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우리 빠띠 권호연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기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네, 제가 뭐 소개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네,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라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플랫폼도 만들고 시민 활동도 만드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오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행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일반 주식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의 형태도 있는데 굳이 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빠띠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든 이유는 제가 2010년도 전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다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다음 아고라라는 만드는 팀에 있었고 블로거 뉴스, 뭐 티스토리, 다음뷰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주식회사 안에서 그런 쉽게 말하면 시민 플랫폼들을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을 했죠. 그때 광우병도 뭐 이제 집회도 맞아요. 크게 있었고, 아고라에서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리박스쿨 이러면 다들 아시는데 그 당시에는 국정원하고 기무사가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아고라에 댓글을 올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회사로 사회 문제를 다루는 혹은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들이 매우 힘들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그런 플랫폼을 누가 만들어야 되지라고 했을 때 뭐 쉽게 말하면 비영리 단체고 어떻게 보면 공익을 목표로 하는 곳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었고 플러스 민주주의를 다루는 조직인데 우리도 협동조합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배우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딱히 그런 건 없었는데 한국의 협동조합제도 플러스 이제 비영리 단체이면서 협동조합인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기부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있구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 여전히 뭐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만 잘 살려야 되는 좋은 제도인 거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기는 왔는데 저는 전공은 수학과였고요. 근데 공대에 있는 수학과였고 근데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한 이유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졸업장만 필요해서 갔던 학교여가지고 제가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주변에서 그 활동하다 보면 우리 청년 이제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이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공을 했을까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사장님도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궁금했습니다. 근데 말은 수학과이긴 한데 제가 원래는 뭐 아마 이제 여기저기 인터뷰한 데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원래는 20대 초반에 그 사회 운동을 하는 목회자 같은 게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집에 부모님이 반대도 반대지만 뭔가 키운 낙이 별로 없잖아요. 뭔가 오랫동안 저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한 번은 효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간 거고 진짜로 졸업장 혹은 부모님을 위한 졸업장이 필요했던 건데 막상 가보니까 학교가 되게 좋아가지고 한국 사회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구나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졸업을 하시고 그럼 처음 직장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나요? 아니면 그 전에 다른 회사에 먼저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졸업을 하기 직전에 잠시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이 잠깐 있었고 민주노동당에서
인터넷 관련된 일들을 좀 했었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나름대로 인터넷 정당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그때 총선에서 만들었던 거는 판갈이라고 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었었어요. 노회찬 의원은 이제 그 판을 들고 나와서 이제 물갈이가 아니라 판을 갈아야 된다라는 그 정치 캠페인을 하셨는데 그 뒤에 그거를 원래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플랫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좀 하다가 정치나 사회 활동에 막 그 깊게 관심이 있거나 제가 학생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단지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신앙의 힘으로 뭔가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세상을 좋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정치를 하는 걸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잠시 보면서 플러스 인터넷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우선은 그 당시 유행이 전자정당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SI 업체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SI 업체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걸 경험하고 자바를 열심히 배운 다음에 2년 뒤에 그때 한참 미디어가 중요하게 떠오르던 시대라 미디어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찾아봤더니 다음이 있어서 다음에 지원을 해서 간 거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열심히 미디어를 배워서 인터넷과 어떤 시민의 활동, 시민의 정치 혹은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언젠가 내가 나이 40이 되면은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재단이 한국에도 하나쯤 생기겠지. 그 전에까지 나는 열심히 기업이나 어떤 그 미디어 생태계에서 실력을 쌓아보자라고 해서 갔었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빠띠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빠띠 전에 이제 뭐 UF 팩토리도 만들고 뭐 슬로우코도 하긴 했는데 결국은 남들한테 하라고만 만들고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 지금 사회경제 이제 빠띠를 운영하기 전에 뭐 회사 다음에도 있었고 뭐 선택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 다양한 선택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가장 잘한 선택이 뭐고 가장 후회한 선택은 뭐예요? 가장 잘한 선택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는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0쯤 됐을 때는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기술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관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 선택지를 따라서 쭉 온 거는 잘한 것 같다. 그게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잘 못한 선택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것도 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좀 기회가 있었을 때 자본을 더 축적을 해놓는다거나 뭐 그 자본을 좀 확보해서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잘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진짜 대학생 때부터 약간 민주주의와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준비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정당 때도 들어가서 활동도 하시고 이제 정당을 하고 싶었다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뭐 사회적 경제에 계신 분들이 저는 상당수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제적인 측면이든 정치적인 측면이든 사회적인 측면이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도 바꿔야 되고 사회도 바꿔야 되고 경제도 바꿔야 되고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모이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수단으로 인터넷을 선택했던 것 같고 인터넷으로 먼저 손대고 싶었던 게 어쨌든 민주주의나 어떤 시민 참여 부분이었던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변화들로 시민들이 힘을 가져서 그리고 사회가 더 힘을 가져서 이 사회가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적 경제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동남아 어디였죠? 그때 태국 갔다 오신 건가요? 민주주의 포럼. 네. 그런 참여도 포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 가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게 자주는 하진 않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고 네. 두 가지인데요.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한국 외에도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죠. 있으니까 네. 특히 동아시아는 권위주의 국가들 안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걸 찾아보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안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금이나 지원 정책, 생태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없으니까 해외랑 어떻게 협력해서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 전에는 뭐 한국, 대만, 일본 같이 그 시빅 해커라고 하나요? 어쨌든 사회 문제를 기술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으로 좀 도전해보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이런 작업은 2012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거라서 거기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진짜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다른 곳들한테는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시민기술자들이나 시빅해커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는 코드포코리아라고 네, 활동하고 있고요. 그때는 뭐 한국에서 공적 마스크 앱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커뮤니티이기도 하죠. 되게 대부분 다 그 얘기 하시면 다 맞아 거기라고 다 하실 것 같아요. 마스크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부족해서 어디 약국에 마스크가 어디 여분이 있는지 다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코로나 초기에 약국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뭐 확진자 데이터라든지 뭐 그 진료소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수기로 이제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마우스를 긁어가지고 데이터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전자정부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충분히 데이터 공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안서로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 제안서 끝에 들어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진 않았었는데 마스크 앱이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가 배급을 할 텐데 위치랑 재고를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보냈죠. 근데 그게 그때 진짜 너무 긴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취지는 동의하나 너무 바빠서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공무원들이 근데 진짜 이렇게 하시는 활동들이 우리 엄청 훌륭한 활동들이 많은데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 경제 계신 분들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빠띠도 저희야 플랫폼 이용해보고 이제 빠띠 대표님을 알기 때문에 검색해보고 찾아보면 이해를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 경제 주체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이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사회적 경제도 저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인 것 같은데 대기업 제품들이 어쨌든 주류를 이루고 대기업 제품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들도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익숙한 거, 편리한 거 이런 걸 택하시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지 않나 초기에는 점점 이제 사회적 경제 활동하시고 이러시면 그때 이제 빠띠의 제품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제품들을 접하면서 여기 되게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있었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느낌인데 저희도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앱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다 만든 건 아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부로 하여금 데이터를 공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한 200~300명 모여서 한 3일 만에 만든 앱이거든요. 커뮤니티 방식으로 만든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정부에서는 요즘에는 이렇게 민관 협력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 이제 민이랑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협력해야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플러스 저희도 빠띠가 만든 플랫폼 중에 투표 솔루션 있잖아요. 타운온이라고. 여기를 주로 누가 쓰냐면 또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데서 쓰시거든요. 매년 벌써 쓴 지 꽤 됐고. 근데
사회연대경제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뭐 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회연대경제 플레이어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라는 스스로의 맞아요.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관심 있게 바라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 퀄리티 안 나오잖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하세요? 뭐 이게 파트타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들이라.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많아요. 거죠. 네. 네. 근데 저희는 풀타임으로 지금 25명 일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40명까지 일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거든요. 똑같이 그게 해외 나가 보면은 민주주의 관련해서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네. 한국에 우리 상근자로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그런 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본인들도 하는데 이제 거꾸로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맞아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좀 파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요. 네, 저부터 많이 알려주고. 네. 네, 저희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이 자원이 좀 부족하기는 해도 어디 가서 막 뒤지지 않을 정도의 네. 역량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거는 뭐 다른 기업들도 원래 처음부터 다 잘하진 않았잖아요. 네. 네. 가능성을 좀 더 서로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빠띠로 돌아가서 빠띠 설립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빠띠의 뜻도 좋고요. 네. 아까 사업으로 왜 이제 만든지까지는 들었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 그렇죠. 예. 그 전에 직원들이 같이 합류를 했거나 아니면 그 활동가 코드 포 코리아나 아니면 다른 활동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합류를 하셨는지 그런 게 좀 뭐 궁금해요. 빠띠만의 특별한 규칙이 있다거나 네.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네. 뭐 조합원들이 뭐 개발자가 많은지 아니면 기획자가 많은지 활동가가 출자금 얼마 냈는지. 네. 네, 또 특별한 설립 과정을 말하기는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다음에서 이제 나와서 네. 이제 원래 바로 약간 기술 플러스 민주주의를 하는 기관에서 좀 일을 하고 싶었고 약간 그럴 기회가 있었다가 약간 엎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약간 제가 그때 소셜 벤처 이전에 그때 공유기업이라고 한참 이제 시작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집밥이라든지 뭐 키플이라든지 지금은 아마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당시 초창기에 그 공유 경제를 위한 플랫폼들을 만드는 팀들이 생겼었고 그 팀들을 제가 좀 그 자문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뭘 서비스를 만드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다음을 나와서 재단에 들어가기로 하고 있었는데 재단이 안 만들어지면서 약간 붕 뜬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걸 보면서 한 번은 그냥 내 힘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해보고 1년 안에 망하면 이제 진짜 안 해야지 라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게 UFO 팩토리였고 그 UFO 팩토리가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저랑 디자이너 2명, 3명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았고 이 판에서 이 생태계에서 다들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기술을 쓰고 싶어 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30명까지 커졌는데 근데 나는 계속 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그냥 누군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거나 누군가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만의 어떤 민주주의 플랫폼, 시민 플랫폼, 옛날에 아고라 이런 걸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한 줄 적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희는 요다라고 부르는데 이재용 대표가 저한테 연락을 와서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럼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음에 창업자가 지원을 조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러면은 내가 이게 사실 사람들이 민주주의 플랫폼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시민의 정치, 투표 플랫폼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조직 내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협력을 증진하는 조직 내의 솔루션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하는 솔루션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블록체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 투자 혹은 지원을 해주신 분하고 그다음에 파일럿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면은 언젠가는 이 회사는 협동조합을 향해 가는 걸로 하고 네. 우선은 유한 회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1년에서 2년간 운영을 했어요. 시범으로. 그리고 거기서 그 민주주의 플랫폼을 프로토타입으로 한 5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후 과정은 그 어떻게 될지는 1년에서 2년 해보고 판단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빠띠였고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 옛날에 다음에서 일했던 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했는데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약간 그때는 약간 파트타임처럼 시작을 했는데 네네.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좀 리빌딩을 해서 완전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프로토타입 중심으로 2년간을 굴려봤죠. 네, 그게 빠띠의 시작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 프로토타입을 몇 개 만들었더니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뭘 했었냐면은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한겨레 하고 나는 나라의 객당이라는 어떤 프로젝트 정당 실험도 해보고 GMO 완전 표시제 관련 캠페인도 해보고 와글하고는 국회 톡톡이라고 국회에다가 제안을 하면은 국회의원을 매칭하는 플랫폼도 해보고 뭐 그런 플랫폼도 만들어봤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빠띠라고 부르는 캠페인지도 그때 만들어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누라는 커뮤니티 솔루션도 만들었고 등등등 해서 진행을 하고 2년을 지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만들었던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솔루션들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그때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죠. 맞아.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였는데 그래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초기 투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UFO 팩토리는 슬로워크랑 합병을 시키고 합병한 회사와 빠띠 2개를 같이 운영을 하되 저는 빠띠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 네. 합병 이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슬로워크에 이제 대표로서 더 일을 하고 빠띠도 하고 같이 2개를 동시에 돌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네. 굉장하시네요, 진짜. 빠띠는 조합원이 지금 몇 분인가요? 원래는 이제 저희도 일반 조합원까지 모집하고 싶은 걸 전제로 만들기는 했지만 자신은 아직은 없어서 일단은 그 직원 조합처럼 운영하고 있고 지금 24명, 25명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이라서 후원을 받고 계셔서 네. 후원을 좀 조금이나마 후원도 지금은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되어 있고 요게 한 3,000명 정도를 넘어가면 외부 사업들을 많이 거의 줄일 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빠띠 후원자를 좀 모집을 해야겠네요. 그럼 너무 좋죠. 네, 지금 500에서 600명이니까 네. 한 3,000명까지 3,000명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빠띠 플랫폼에 한 달에 그 10만에서 20만 사이 정도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글도 쓰고 뭐 뉴스 댓글도 남기고 하는 분들 계시고 한 달에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공론장을 한 20번 정도 하더라고요. 팀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의외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규모도 키우고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 상에서 열리는 공론장이나 대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에 몰입 집중하고 지역이나 아젠다를 가진 많은 분들이 저희가 가진 프로그램으로 그것들을 더 만드는 저희는 약간 교육기관처럼 되는 약간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빠띠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빠띠의 플랫폼들, 솔루션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밖에 있지만 전성국 대표가 채팅으로 저희에게 질문해 줬는데요. 빠띠만의 특별한 내부 문화가 있다면 총회도 저도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그 민주주의 플랫폼에 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다 보면 1인 1표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 가버리면
또 민주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게 오해인데 1인 1표는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제도거든요. 네. 이게 사회에 적용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표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수 의견이 그렇죠. 다수 의견이 무조건 맞는 거, 그러니까 맞는 걸 찾아내는 과정이 정치냐, 틀린 거를 이제 걸러내는 게 정치냐라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많은 조직들이 많이 성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렵게 오랫동안 풀고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의 권리다라는 전제에 놓고 하지만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정한 대로 프로세스를 따라서 어떤 권한이나 프로세스를 존중하자 이걸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 사회 자체가 그게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그걸 조직 안으로 그대로 들고 와서 이게 두 가지 어려움인데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잘못되면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가 되고 또 거꾸로는 이제 다수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 의견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지향점인 것 같아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되 똑같이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제도를 존중한다라는 게 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게 저 잠깐 들었을 때 디스코드였나요? 거기에 각각 채널별로 누구나 파티 이론은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주제로 만들 수도 있고 의사소통도 다 하고 이사장님도 불러와서 같이 토론시킬 수 있고 그 디스코드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에서는 슬랙을 쓰고 슬래요. 이제 외부에 저희 그 파티즌이라고 해서 저희랑 같이 활동하거나 저희를 후원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디스코드에서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뭐 저희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민주주의 실험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요. 뭐 초기에는 그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매달 급여를 결정하는 회의를 같이 하는. 근데 이건 10명 미만일 때 얘기입니다. 10명 미만일 때는 급여도 같이 결정하고 이번 달 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급여를 좀 올려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매달 총회를 매달 했거든요. 매달 하는 건다든지 그다음에 쓰는 비용들을 모두 다 이제 공개해가지고 다들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급여를 정하는 기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이건 초기의 얘기라서 좋은 얘기인데 그때 배우자나 가족이 있으면은 수당을 주자. 그래서 이제 얼마씩 더 붙여주자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1인 가구 애완동물이 있다. 애완동물한테도 줘달라. 뭐 약간 이런 것들도 하고 했었죠. 근데 그거는 아주 초창기 얘기고 그 이후에도 저희는 모든 정보는 다 그 온라인상에 남긴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크루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종합원 아닌 분도 계셔서 모이는 전체 모임을 하고 크루 전체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웬만하면 거기서 모든 것들 다 공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 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20명 넘어가고 30명 넘어가고 4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진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견을 다 내고 싶어 하지는 그렇죠.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물어보는 것도 물음을 받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의견 뭐 이렇게 의견 어떠세요? 하면 자꾸 마이크 주면서 인사하라고 할 때 한 마디씩 하라고 하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내가 좀 덜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권한을 주는 게 협동조합에서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 플러스 조직이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목표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분명히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더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권한이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책임들을 더 지울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지난 정부 들어서는 좀 많이 힘든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좀 많이 그 시기에 바뀌긴 했는데
지금도 뭐 과정입니다만 조합원들은 이 회사의 주인인 것은 맞다. 네네. 조합원들은 주인인 건 맞다. 근데 주인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견들을 다 내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조직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건 아니죠. 네, 조직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조직 운영은 일반 회사처럼 하자. 대신 총회에 와서 총회에서는 마치 주인처럼 주주처럼 하자. 약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모자를 두 개 좀 나눠 쓰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협동조합 운영들이 좀 이제 이런 모습으로도 뛸 필요가 있는데 네. 뭐 한 200명이 돼도 다 1인 1표기 조합원이라는 사람이 1인 1표가 민주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는 자기 이야기만 들어주라는 식의 협동조합들이 그쵸. 많이 좀 보이긴 해요. 요즘 활동하다 보면 그런 점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이사장님, 그 방통위 과징금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지금 쭉 진행됐던 상황 어떻게 됐는지 현재 상황부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전 정부죠. 정부 때 팩트체크넷이라는 사업을 네. 했고 네. 그 사업은 이제 정부의 인터넷 신뢰 조성 뭐 관련된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사업을 다 끝난 후에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감사를 했고 네, 맞아요. 최적 감사를 해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리한 결론을 지은 후에 환수금 1억 8천에 제재 부과금 300%를 곱하기 해서 7억 8천인가를 한 달 안에 내라는 네, 봤습니다. 그 결정문을 올 초에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그 사이에 실행은 되진 않았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는 검찰 고발까지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그게 이슈가 됐고 쟁점화 시켜서 그 과정에서 정말 그 감사 내용이 맞느냐, 어떤 네. 과정을 거쳤냐, 플러스 그러면 저희가 이 정도로 잘못했으면 방통위 공무원이나 그 담당 기관들 직원들은 어떤 그 처벌을 받았냐 그쵸. 이런 것 다 확인해 그분들도 보고 잘못한 했더니 거죠. 저희한테만 이제 일방적인 처벌이었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고 협약이 다 된 상태에서 방통위가 다 알고 있는 그 가이드 한 대로 한 사업인데도 그걸 다 뒤집어서 내린 결론이어가지고 지금은 약간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은 그 조치를 이의제기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네. 이의제기를 방통위가 받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구 방통위는 이제 위원장이 없는 상태고 새로운 방미통위의 위원장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니까 네. 새로 위원장이 오면 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의제기를 안 받아주시면 저희는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러면 처음 분위기보다는 이제 방통위원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올 거고 그리고 저희 엑스액트도 그렇고 많은 네. 사회경영분들이 연대에서 이렇게 힘을 좀 모아준 게 네. 많이 도움이 됐겠죠. 그렇죠. 뭐그 SEACT를 비롯해서 이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도 내주시고 또 같이 여러 가지 신경 써주셨고 이제 물심양면으로 후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 여러 경로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데를 이제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원들도 나서서 이제 국정감사라 이런 데서 계속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사가 나왔는지를 들여다보니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고 이게 이제 다분히 빠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는 보조금 사업들을 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일 텐데 네. 사실 빠띠는 처음 한 거고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딱 한 번 한 건데 이렇게 된 건데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기관들이 계실 텐데 네. 쉽게 말하면 협약을 다 했고 기준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동안도 사실 저희가 그 완전히 꼼꼼하게 다 보잖아요. 막 거의 이론도 맞추는 식으로 그렇죠. 다 보고 그 끝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감사 다 하고 네, 네. 그렇죠. 또 재정 연구원 다시 또 체크하고 막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제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감사 결과를 만든 거라서 이거는 민간 협력 자체를 언제든지 정부가 바뀌었을 때 기존에 협약한 거 다 무시할 수 있어라는 전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다들 크게 놀라셨던 것 같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회계 처리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죠? 그걸 그렇죠. 결과 보고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어디에 쓰겠다 예산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나중에 쓰고 나서 점검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을 했으면 그때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미 다 사업은 종료가 됐고 전 정권에서 했던 표적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그쵸. 이유들을 들어서 한 건데 그게 방통위 공무원들도 이제 납득하기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같이 일을 했던 저희는 간접 보조 사업자여가지고 네. 보조금 사업자였던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도 네네.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혼자서 자기 생각에 그게 틀렸다라고 우기면은 네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하고 이 있어요. 기업을 아예 흔들어 버릴 수 있거나 기업의 존폐기로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윤을 남기는 조직도 아닌데 네네. 과징 배제 부과금을 300% 때렸다라는 것은 문 닫으란 얘기인 거고 이게 방통위에서는 늘 문제되는 게 어떤 기업이 잘못했을 때 제재 부과금 조치를 활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활용한 경우도 거의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빵 사 먹나? 네, 그거는 마음 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좀 뭐또 보상을 좀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그쵸.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문성열 정부 시작하자마자 권모 의원의 전화 한 통화에 네. 여성가족부와 진행했던 사업이 하루 만에 엎어져서 사라지기도 하고 저희는 그러고 나서는 마치 빠띠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안 하는 거다라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얘기하기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담당자랑 얘기했던 녹취를 다 풀어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장관이 시켜서 중단된 거라는 걸 네. 다시 드러내기도 하는 일도 억울하죠. 있었고 네.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다 끝난 사업을 다 꺼내가지고 다시 마치 무덤에서 다시 꺼내는 일들을 벌이면서 이제 검찰 고발을 비롯한 제재 부과금 조치를 하고 그 시기에 저희가 인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을 주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고 그 지금 있는 조합원들은 이제 본인들이 차입을 해서라도 같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고 아직 그게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무덤을 파헤쳐서 옛날 걸 꺼내고 막 이러면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개인적인 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빠띠를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분이 이동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고 이동관 위원장은 물론 처벌을 받진 않으셨습니다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제가 다음에 다닐 때 아고라라는 플랫폼에 댓글 부대를 이제 국정원과 기무사를 통해서 운영을 이명박 정부가 했었거든요. 원세훈 그 원장도 이제 그 처벌도 받고 했을 때 그분이 그때 홍보수석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그 댓글 부대 운영이 그때는 정부가 했다면 지금은 리박스쿨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어떤 이 왜곡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고 그 사람을 내가 또 만나서 다음 했을 때는 직원으로 만났었고 지금은 이제 한 기관의 대표로서 표적을 완전히 당해서 괴롭힘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라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아직도 고민입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잘 해결을 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기는 한데 네, 지금 워낙 저희 말고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아마 조치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근본적으로 이제 아까 사회연대 경제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사회연대 경제라고 했을 때 주로 그리고 시민사회나 기부 이런 걸 봤을 때 주로 아젠다 중심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기부는 뭐 돌봄이나 장애나 뭐 기후 이런 데는 많은 기부들이 있고 기금들이 있고 사회연대 경제는 사회적 경제는 뭐 돌봄, 뭐 에너지 이런 쪽에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디지털 영역에서의 시민사회나 시민공간이 무너지고 있고 이 영역을 비영리 단체거나 공익단체인 우리가 나서서 수익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익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좀 공감을 많이들 아직은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들이 좀 늘어나서 저희뿐만 아니라 좀 많은 플레이어들이 뭐 디스인폼 그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도 하고 더 좋은 그 협업 도구를 만들고 네. 더 좋은 수기 도구를 만들고 더 좋은 뭔가 뭐 딥페이크를 대응하는 어떤 기술들도 발전시키고 하는 게 수익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팀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영역으로서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댓글에서 본 건데 그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 90년대 스타일로 아직 일을 하고 있다. 2000년대인데 지금 2000 그죠? 년인데 못 따라가고 있다. 한 세대 정도 뒤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역할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 네. 그 뭐 정말 흥미롭지 않을 수 있는데 대표님은 우리 혹시 급여 수준은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네. 금액을 꼭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직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약속하고 목표를 했던 거는 네.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개개인들이 급여를 가지고 희생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목표 중에 하나는 파티에서 일하는 멤버들은 보통 스타트업을 선택했을 때 네. 이제 갓 투자 받아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 혹은 중소기업보다는 좀 낮겠지만 그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자. 그게 목표였고 그것까지는 달성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뭐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있겠지만 이 비영리 단체들보다는 뭐 작게는 1.5배에서 2배 정도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듣기는 했었었는데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사실 요즘은 다 벤처를 지향하는 시대잖아요. 여기 소셜 벤처도 벤처니까 네. 소셜 벤처도 이제 그런 벤처를 지향하는 조직들인데 그런 조직들이 사실 열심히 초장기부터 기여를 해도 창업자 레벨이 아니면 큰 수익을 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창업자 레벨이 아닌 일반 직원이 그 어떤 혜택을 입는다. 그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거의 유니콘이 되어서 창업자가 직원들한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아파트 정도 한 채를 만들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IPO를 가도 그럴 정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선하게 나누는 창업자들이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는 뭘까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없고 했을 때는 우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팀, 20에서 한 200억 사이 투자를 받은 팀이 급여를 주는 조건들을 맞춰서 주면 좋겠다. 우리도 그 정도 목표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거기까지는 달성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이제는 현실인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만 올해는 월급이 밀리고 깎이고 지금도 한 달 밀려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3년 동안에 너무 힘든 과정이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회복하는 게 지금 최우선 목표인데 지금은 이제 크루들이 혹은 조합원들이 차입을 해서 같이 버티고 있고 또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먼저 받고 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티고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 지가. 지금 그래서 이거 올해가 제일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자 3,000명 만들기 운동 그런 거 운동해야 돼요. 네, 또. 네, 감사합니다. 캠페인 한번. 예전에 막 그런 캠페인 꼭 반드시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라기는 3,000명 정도만 되면
저희는 뉴스타파를 되게 부러워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독립적으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서 제도화하기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토끼풀이라는 언론사 네. 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언론사들이 만든 캠페인이 하루 만에 3만 명, 2, 3만 명씩 들어오고 그들한테 후원자들이 하루에도 한 3, 400명씩 막 붙더라고요. 네,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죠.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엑세이트도 처음에 이 1, 2, 3 그 내란이 있을 때 처음에 조직하고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응원봉, 그다음에 추운 겨울에 나오는 시민들에게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쵸. 저희도 한 100명 좀 안 될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그쵸. 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바티 플랫폼은 워낙에 더 다양한 훌륭한 일들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파티 플랫폼에서 아까 토끼풀 얘기도 했지만 응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누구든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캠페이너들한테 바로바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면 동물권 이슈를 올리는 팀들이 하루 만에 저녁에 2, 3만 명씩 모으거든요. 그럼 바로 후원자들이 막 붙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뭐라고 할까, 디지털 시대의 사회연대 경제 플레이어들이나 시민사회 플레이어들이 제일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아젠다에 빠르게 반응하는 후원자들이나 시민들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걸 연결 통로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그 이슈가 그냥 이슈만 되는 걸로 끊기지 않고 정책이 되거나 법이 되거나 예산이 되거나 하는 경로까지 만들어내는 그 다음 단계까지 만드는 것들이 저희 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비영리 기관으로서 누군가가 한 10명 정도 되는 멤버들이 꾸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꼭 사회연대 경제나 시민사회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좀 힘들게 가긴 하겠지만 이 사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요즘 AI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뭐 AI 국방, 뭐 AI 뭐 해서 엄청나게 교육도 다 뭐 AI 위원회도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뭐 뉴스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 AI 관련된 또 활동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전략위에 예. 사회분과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AI의 접목은 사실 그 상상이 되진 않거든요. 저같이 이제 그런 AI나 이런 거에 전문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려면 되게 길어질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지금 AI 기본사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I 기본사회의 내용 중에 핵심은 그 AI 기본사회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관들이 AI를 활용해서 그전보다는 훨씬 높은 생산성과 그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뭐 사실 어느 기관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회연대 경제도 사실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AI를 잘 활용해서 뭔가를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거기서 나온 가치가 어떻게 사회에 다시 재분배될 건데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통로가 사회연대 경제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그래서 AI 기본사회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사회연대 경제 분들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고, 디지털 전환을 한 사회연대 경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AI 기본사회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을 때 저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렵긴 하지만 좀 늦었기도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디지털 사회 연대 경제 기업들이 늘어야 될 테고, 하지만 그게 단순히 뭐 LLM을 잘 쓰고 챗GPT를 잘 쓰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자동화라는 이슈거든요. 결국 AI는. 그래서 내가 자동화를 해서 더 효율을 높이고 거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디지털 전환 측면이어가지고 오히려 데이터 쪽의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상태이고 문제는 그 디지털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가 이 안에 없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걸 하려고 만든 게 사실 UFO 팩토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UFO 팩토리거든요. 로켓을 만드는 게 아니라 UFO를 만들자. 세상에 그 유니콘을 만들고 싶어하고 로켓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unidentified한 뭔가 조직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사회현대 경제에 있을 것 같으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네, 그 사람들이 디지털 역량을 가져서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를 사회적 전환을 시키는 플레이어들이 돼야지 AI 기본 사회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편인데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태죠. 네. 2000년인가요? 2000년 때 인터넷을 누구나 다 이제 썼고 스마트폰이 나오면 또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오고 이제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어쨌든 윤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윤리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 네. 규제라는 것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방어막처럼 사회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의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더 중요하게는 이제 기후 문제인데 AI 발전을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존중하면서 그 한계 안에서 AI 기술을 어디까지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통제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저는 사회연대 경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 AI 기술 발전에 있어서 뒤처지지는 않되 한계를 인식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선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들일 거다라고도 기대하고 있는 편인데 다들 너무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믹스온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믹스온을 몇 번 써봤는데 사이트 제작하는 툴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도 제공해주고 일단 사용하기가 일단 좀 쉽더라고요. 사용하기 쉽고 그 안에 뉴스레터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문자나 카카오톡 커뮤니티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이트를 만들면 나머지 이제 커뮤니티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쭉 따라와서 굉장히 좋고 사회적 경제 쪽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트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 많이 알려지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여러 가지 뭐 IMAP이나 아니면 뭐 워드프레스나 일반적으로 카페24 쇼핑몰 물론 쇼핑몰은 아니지만 카페24 쪽에 가볍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믹스온이 좀 많이 알려져서 사용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게 그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믹스온도 조금 써보시면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툴이구나. 커뮤니티 관리할 수 있는 툴도 많고 폼들도 많이 있고 기능들도 많이 있어서 많이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믹스온 어필 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그 홈페이지를 위한 도구를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세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이러면 디자인이 되게 예쁜 거를 선호하시니까 이거는 사실 누군가의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예쁘게 만들기 힘들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만들게 된 계기가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그 서울시의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냥 서울시 거 만들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오픈 소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적용한 시민 참여 방식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500명이 동의하면 공론화가 되고 공론화된 주제에 대해서 시장이나 이제 기관이 답변한다라는 프로세스를 적용한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서울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쓰면 좋겠다 해서 오픈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에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상태고 은평구에서도 쓰고 있는데 약간 한국의 시민 참여 플랫폼의 표준처럼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더니 홈페이지를 만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툴을 보고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커뮤니티도 필요하고 뭐 거버넌스도 필요한데 근데 이걸 홈페이지로도 쓸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런가 이래가지고 홈페이지를 조금 만들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거버넌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솔루션에도 관심이 있지만 옛날에 이제 슬로워크나 UFO 팩토리를 하면서 저희가 한 2,000군데 정도의 비영리 단체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그저 만나서 볼 수 있죠. 네, 늘 필요한 게 똑같은 거예요. 늘 똑같고 똑같은 맞아요. 걸 또 만들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A 기간에서 했던 일이 나중에 가면 B 기간에 똑같이 하려고 하고 똑같은 거 또 만들고 그래서 이걸 그냥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믹스온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면 좋겠고 특히 그 생각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기술은 계속 새로 나오고 네. AI도 계속 새로 나오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스티비 같은 걸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 목표는 마케팅도 그렇게 했는데 비영리 단체의 사람도 적고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자. 약간의 네. 편리한 툴에 대한 도움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툴을 잘 만들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뭐 퇴근을 좀 빨리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진짜 그런 도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비영리 단체에 일하는 분들이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돼, 블로그도 써야 돼, SNS 관리해야 돼, 뭐 뉴스레터 보내야 돼, 문자 보내야 돼, 지금 AI도 써야 돼, 영상도 만들어야 돼, 영상도 쇼츠도 아니고 뭐 해야 돼. 점점 늘어나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렇죠. 네. 써야 되는 게 많고 또 그거만큼 비용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솔루션 쓸 때마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그 솔루션 쓰는 게 늘어날 때마다 비밀번호 다 까먹어가지고 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쟤는 안 들어가시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디자인은 좀 아쉽긴 해도 진짜 꼭 필요한 기능들을 딱 이 정도만 쓰시면 새로 나온 기술들을 다 쓸 수 있는 패키지, 종합 패키지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 만들어드리고 그게 어쩌면 활동의 핵심일 수도 디지털 전환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패키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홈페이지, 뉴스레터, 문자 발송, 후원, 회원 관리, 뭐 거버넌스 솔루션, 뭐 퀴즈라 같은 거, 네, 입력 폼 등등등 계속 갖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는 AI를 붙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여기에 쌓여 있고 단체가 만나고 있는 관계들이 다 여기 쌓여 있으면 그걸 잘 이해하는 어떤 자동화 도구를 붙여서 뭔가 진짜 정말로 이제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더 뭔가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솔루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목표고 저희들은 이것도 믹스원은 한 1,000군데에서 한 2,000군데 정도가 매달 3만 원씩 받거든요. 네. 이걸 다 쓰는데도 비영리 단체가 네, 그 정도 한 1,000군데에서 2,000군데 정도만 매달 3만 원 내고 써주시면은 저희 멤버가 지금 8명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리즈 A 정도의 월급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400군데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게 목표고 저희가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이면 이걸로 이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팀들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업 결합이 지원받아가지고 2천만 원짜리 홈페이지 만드는 것들이 한 10년 동안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쓸데는 한 용도가 홈페이지 마케팅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미스온으로 유입시키고 와주시면 너무 좋죠. 네. 그런 운동도 해야겠는데 오늘 운동할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사이트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러는데 보면 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사이트 만들었는데 막 500만 원, 뭐 1,000만 원 말하는데 가보면 엉망이고 막. 뭘 수정하려면 그 업체를 통해서만 해야 되고 막 며칠도 기다려야 되고 기금이 끊기면 바로 다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활동들이 끊이지 않도록 예를 들면 비상행동하고 저희가 천만의 연결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그때 탄핵 시기에 했었었는데 우리 요거는 10년간 유지하자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빠띠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없지만 이 데이터도 관리하고 서버도 관리하고 기능도 관리하고 새로 나오는 기능도 배워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그냥 적정한 수준으로 믹스온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국에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희 믹스온의 비전이죠.
좀 약간 욕심이 날 것 같아요. 차라리 믹스온을 가지고 소셜 벤처를 만들어서 투자금도 막 받고 그러니까 엑시트하고 뭐 M&A 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 돈으로 좀 약간 뭐라 그러죠? 하고 싶으니까 하고 살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이 툴이 워낙에 사실 그랬던 소셜 벤처들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엑시드에서 30억, 50억 이렇게 엑시드 한 다음에 네네.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그렇죠. 그 기금 그런 욕심이 저라면 무조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빠띠를 통해서 시민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고 믹스온과 UFO 팩토리를 통해서 이제 네. 비영리 단체는 사회 연대 경제 분들의 기술 인프라를 만들고 싶은 건데 이걸 투자 받는 순간 네. 투자자의 생각과 입김이 있죠. 네, 입김은 이제 투자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면 저는 괜찮은데 한국의 투자는 일단은 그 투자 수익을 내야 되고 네. 투자자도 엑시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라고 해요, 사업의 본질이 바뀌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업의 본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일에 정말 미친 사람들이 큰 월급은 아니어도 한 네. 중소기업 정도의 월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한 20-30년 하다가 나갔을 때 퇴직금을 잘 받아서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는 수준의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그게 목표입니다. 네. 예비 후원자들 후원을 지금 파티 받고 있잖아요. 네. 먼저 뭐 금액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한테 혹시 이사장님이 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 이제 뭐 하나 걸죠. 후원자가 30명 된 때 다시 출연해가지고 나의 월급을 공개한다거나 예를 들면 금방 혹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진짜 사실 3,000명 후원자 모으는 게 요즘은 되게 어렵지 않은 시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회연대 경제는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꼭 그렇게 되면 좋겠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에도 우리가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연대 경제에 계신 분들이 민주주의, 시민, 협력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아이템이 돌봄이나 에너지만큼이나 사회연대 경제가 꼭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디지털 영역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이 일을 하려는 팀들의 좀 초기 그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이게 하나 바람이고 두 번째 얘기는 민주주의 위기는 한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거든요. 그렇죠.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광장에서 보여줬던 그 연대의 정신과 이 포용의 정신을 담은 이게 사실 사회연대 경제 정신이잖아요. 이걸 담은 미디어 플랫폼이나 시민 플랫폼을 우리가 잘 만든다면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갈등하고 각자 도생하고 서로 혐오하고 있는 문제에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시민들이 그 문제에서 약간 중요한 스윙보터 역할을 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사회를 좀 지켜낼 수 있다면 이 모델은 지금 전 세계가 찾고 있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기회가 지금 열린 것 같으니 거기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엑시트 얘기도 나왔지만 한 가지 더는 해외 진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나 이런 시스템을 민주주의가 필요한 나라들 아니면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해외에서는 너무 바라고 있고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 민주주의가 아니겠냐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태이긴 한데 저는 우리가 K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시민사회와 우리 연대경제의 정신들과 저희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돼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그거를 전 세계가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전성욱 대표의 질문입니다. 창업하려는 친구들에게 사회연대경제 협동조합을 추천하신다면 왜 창업의 경로로 사회연대경제나 협동조합을 선택할 것인가? 예, 맞습니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IPO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큰 재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꿈인데, 근데 현실적인 생각들을 좀 다시 내려보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싶어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자율적인 그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같이 조직을 만든다면 10명 미만 정도가 좋은 팀이고 5명 정도가 제일 베스트인데 그 정도 팀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 매우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생태계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태계가 사이언대경제가 특히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5에서 10명, 많아야 20명 정도 되는 팀을 만들려고 할 때 그 팀이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수준 정도만 도와줄 수 있는 생태계를 많이 만들어서 유니콘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이 작은 UFO를 한 100개 만들면 훨씬 좋은 세상이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UFO들끼리 협력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옵션으로는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달성하기 좀 쉬운 게 협동조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했고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최근 2, 3년 동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이 확 줄었잖아요. 지원금도 물론 줄기도 했지만 그 현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최근 이제 3년 동안 협동조합은 현저하게 줄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줄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꾸준히 증가했던 추세이거나 작년에 정말 사회적 협동조합 많이 만들어지고 올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있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의 돌봄 이슈, 그다음에 기후 위기 속에서의 재생에너지, 우리 햇빛 발전 협동조합들 이런 지점에서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특화하는 측면에서의 협동조합의 이런 그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창업이 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계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뭐 디지털 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벤처를 만드는 지원만 있어가지고 네, 얘기하신 대로 저희 같이 민주주의라든지 그 정보를 보호하는 거라든지 뭐 디스인포메이션을 해결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비영리 단체들이나 사회연대 경제를 도와주는 생태계의 인프라로서의 디지털 기술들 이런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팀들도 충분히 그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들한테 투자를 해줄 테니 IPO까지 바라보고 해봐 이러면은 그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사회연대 경제에 들어와서 딱 적정한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가려는 팀들을 좀 지원해주고 그런 지원 체계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번 정부의 좀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엑스액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 윤석열 정부 때 많은 청년들 저희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영역을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을 초대 우리 손님으로 모시고 첫 손님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후보자 3,000명의 믹스오는 우리 1,000개 정도의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성공이 되면 이사장님을 다시 모셔서 또 이야기를 한번 맞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권호 이사장님께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저는 그냥 이 일을 하는 거는 비슷한 사람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지역 출신이고 뭐 이런데 내가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좀
나 같은 사람들한테 좀 상냥하고 많은 권한을 주고 다정했으면 좋겠거든요. 다정한 사람. 네, 그런 거에는 민주주의하고 공공재하고 사회연대 경제가 핵심인 것 같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많은 뭐 운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했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사회를 불신하잖아요. 저는 그 세대들한테 너네는 왜 이렇게 사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기성세대나 기존 이런 우리 같은 사회연대 경제나 어떤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사회를 어떻게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들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할까를 할 수 있는 곳은 이거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정한 사회 너무 좋은데. 오늘 와주신 우리 권은 이사람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회 파일럿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